네, 2차 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차 시에서는 해일, 신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했고, 우리 2교시에서는 우리 책에 그 97쪽에 실려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 역시 귀천이라는 것도 딱 두 글자로 된 한자어죠. 돌아갈 귀에 하늘 천자,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가다, 이렇게 하늘로 돌아가다라는 우리말로 제목을 붙이는 거와 귀천이라는 또 한자어로 제목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 물론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작품을 썼을 때 수필을 쓰든 소설을 쓰든 희곡을 쓰든 혹은 시 한 편을 쓸 때도 제목을 먼저 정하고 글을 쓰는 경우, 또 글을 다 써놓고 작품 제목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영화 그 촬영 감독이 다 작품 촬영 마치고 나서 제목을 A로 할까 B로 할까 C로 할까 무수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행위에는 제목을 어떤 것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천상병 시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귀천이라는 작품이 우리 학생들이, 제자들이 뭐 다른 경우에도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나 이 작품 배웠는데 아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배웠고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 이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생각하는 거와, 또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2022년도에 내가 이 작품을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전 음악이라든지 고전 문학이라든지 고전 작품,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할 정서적인 걸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이 우리가 평론가들이 고전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어떤 클래식 음악도 모처럼 어딘가에 길을 가다가 어느 레코드 가게에서 혹은 어느 빵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잠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있듯이, 알고 있는 작품이라도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의 해석과 더불어서 작품을 읽으면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천상병 시인은 참 독특한 일생을 살다 간 긴 천재 시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적인 현대사적인 논리로 이 천상병 시인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참 독특한 나라이죠.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과 북이 이렇게 어떤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형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논리를 가지고 천상병 시인을 왜 기인이 됐으며 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가, 이렇게 이제 고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67년에 이제 동독, 서독이 이제 거기 독일도 나누어져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동독 쪽에 이제 그 베를린 동백림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천상병 시인하고
가까웠던 예를 들면 뭐 윤희상 그 음악 작곡가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친구일 뿐이죠.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은 물론 본인의 시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서울 상대를 다녔으니까 나는 뭐 배움에 대한 욕망도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일정 정규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에게 1,000원만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병, 뭐 맥주 한 병 사 드시고 또 의정부가 집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가는 그때는 토큰 뭐 버스표 그런 정도로만 하루를 참 그렇게 살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예술원 회원이신 김남조 시인 선생님께 시를 배우고 공부를 배웠는데 선생님께서도 지금 내 연구실에 가면은 어떤 분이 와 계실 테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이제 심부름을 간 거죠. 1,000원 갖다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상병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자유롭게 연주 활동을 하던 그 사람에게도 뭐 돈 1,000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 그 모진 고문을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사상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과 특히 이제 독일에 체제하면서 남과 북을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분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천상병 시인도 뭔가 그런 연루가 돼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또 무연고자로 취급이 되어서 정말 남성으로서의 생식 기능도 잃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을 지금이야 뭐 우리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은 금방 뭐 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그 서울 시립병원에 그냥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그렇게 이제 갇혀 입원하게 돼 있었던 건데 친구들은 어디로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죽었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의 문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 친구 중에는 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성춘복 시인이라든지 또 성균관대학교 우리나라의 그 삼국지를 최초로 번역하신 김구용 선생님 또 시인 김영태 이런 분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유고 시집 제목이 새입니다. 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재에 실려있는 귀천 또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새라는 작품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런 유고 시집을 내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천상병 시인을 그 시립병원에 이제 수용되어 있었는데 간호하든 이제 간호 역할을 해줬던 그 문순옥이라는 이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의정부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시의 작품이 다 나와요. 제자 어느 시인이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이렇게 의정부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살게 됐다. 그리고 그 친구가 준 남은 돈으로 이제 그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찻집을 열어서 마누라가 그 돈을 벌어온다. 뭐 이런 것이 작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천이라는 까만색 이 글씨체로 하얀색 바탕에 그 부인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문순옥 여사가 오랫동안 귀천이라는 찻집을 전통 찻집이에요. 이 집은 커피는 없어요. 인사동에 그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상병 시인도 문순옥 그 부인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조카 되는 인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가시면 귀천이라는 찻집 한 번 정도 이렇게 들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의 또 그 잘 알려진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시인과 그 문 여사와 장모하고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상 오신 분들이 조의금을 냈는데 이제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뭐 술값, 뭐 음식값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니까 뭐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너무 큰 돈이죠. 그러니까 건너방에 이제 장모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사람은 죽어서 나갔어도 마침 그 건너방에 천상병 시인이 자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4월 달이니까 불을 떼도 좋고 안 떼도 좋고 이제 이런 식인데 왠지 주무시다가 이제 그 연탄 위에 아래짝 있는 거 위짝을 이렇게 이제 그 방에다 이렇게 연탄 구들에 이렇게 넣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집에서 너무 큰 돈을 어디다가 줄 길이 없어서 부인이 이제 그 연탄 안 떼고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하룻밤 놔뒀다가 내일 은행 가서 그걸 이제 넣어서 천시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넣었는데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근데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감춰서 넣어놓은 걸 모르는 이 장모님 문 여사의 친정 어머님이 천서방이 저 방에서 추운데 자고 있구나 싶어서 연탄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돈이 이제 좀 이렇게 불에 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인이 TV에 나와서 증언하기도 했고 신문 기사도 제가 읽었는데 그 이제 한국은행에 우리가 가지고 가면 돈을 이제 이만큼 훼손됐으면 그걸 뭐 신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만 원 정도는 도로 이제 찾았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불에 타버린 400만 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에서 보면 추석날 밤에 다들 고향으로 가고 부모님 뵈러 가는데 나는 여비가 없어서 고향을 못 가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그 불타버린 400만 원은 천상병 시인이 저승 가는데 쓴 정말 여비, 본인이 고향도 못 가고 내가 저승 갈 때도 여비가 없으면 저승도 못 가나 이런 시를 썼기 때문에 그 불타버린 400만 원은 천시인이 저승 가는데 쓴 여비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하나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해 올립니다.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귀천이라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1행 또 2년 1행 3년 1행에 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어떤 시적인 기교,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년에 그 하늘로 돌아가는 그 이미지가 이제 1년, 2년, 3년 참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데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한 번쯤 잠이 안 오는 날 어쩌다가 한 번쯤 이른 신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햇살이 쫙 퍼지죠. 그러면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던 이슬이 햇살이 쫙 퍼지면 안 떨어지려고 해도 결국은 이슬이 그 햇볕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이슬이 쓰러지듯이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내가 손에 손을 잡고 가겠다. 그러니까 안 가겠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아주 마치 새벽빛에 이슬이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이제 새벽 아침의 분위기를 1년에서 적었다고 하면은 2연에서는 저녁 선역의 노을빛이듯이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슬이나 노을은 생성의 의미가 아니라 소멸의 의미죠. 결국은 노을도 앉으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고, 이슬도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노을이 지듯이 나를 하늘에서 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오라는 장면이 어떤 하늘 한 모퉁이에서, 하늘 기슭에서 놀다가 한참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노을 너 이제 그만 들어와야 돼, 넘어가야 돼 하고, 구름이, 실제로 구름이 뭐 손짓을 하겠어요? 이것이 아주 무한한 시인의 시적인 상상력이죠. 아주 이런 것이 저는 시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구름이 손짓하면서 노을 이제 넘어가야 돼, 지금 잘 놀았지, 오늘 하루 잘 비춰줬지,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하듯이, 나한테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서 마지막 압권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삶 저런 삶, 내가 고문을 받고 또 대접받고 뭐 이러한저런 모든 겪었던 뭐 잠깐의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을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 끝내는 날. 소풍이라는 거는요, 그 이승에서의 삶을 소풍이라는 것에 비유했는데, 소풍의 뜻,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부 쭉 하다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요즘식으로는 뭐 현장 학습 간다 그러죠. 옛날에는 하루 이제 어디 고궁으로, 자연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가기 전날, 지금이야 뭐 한 달 후에 날씨 일기예보까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 보고 내일 비가 올려나 안 올려나 막 또 모처럼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집에서 정성껏 어머니께서 김밥 싸주시고, 지금은 뭐 김밥도 아무데나 가서 그냥 돈만 가져가면 바로 살 수 있지만, 모처럼 집안 잔치같이 그 소풍 가는 날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계란도 삶아주시고, 사이다 이런 음료도 병째 그때는 갖고 갔죠. 지금은 캔에 들어있지만. 그래서 정말 소풍 가면은 막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선생님들이 옆에 친구 잘 손잡고 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보면은 얼마나 다리 아프고 먼지 뒤집어 쓰고 힘든데, 또 그 다음날 내년 소풍, 가을 소풍, 봄 소풍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그런 것을 기대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소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풍,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끝나는 날 내가 저 세상 가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일생을 고통에 시달렸으면서도 따뜻한 인생에 대한 그 해석법, 그것을 수용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작품을 오늘 교재에 실려있는 97회 쪽에 실려있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걸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낸 거, 그래서 그 책의 서문에도 친구들이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정말 목이 메이게 부르는 서문을 썼어요. 정말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집의 제목이 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과서 밖에 있는 좋은 작품으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에서도 보면은 정말 병든 그대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혹시 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이 사람아 모두 보고 싶어 한다. 어서 대답을 해라. 잊지 못할 친구야 라고 이렇게 간절한 그 글을 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보죠.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나리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인생은 참 홀로 외롭게 살다. 사실 주변에 많이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그립다 하는 것처럼 그건 외롭다는 본질을 말한 거죠. 그리고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홀로 외롭듯이 죽을 때도 홀로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날이 와서 새가 또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이미 가는 사람은 가고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에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귀천에서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이제 죽어서 새가 되고 꽃이 되고 이렇게 윤회사상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러면서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가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이 도랑,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큰 바다가 아니라 그 시냇물 같은데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얼마나 운치가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었을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고 오죽하면은 저승 갈 때 여비가 없어서 나는 못 가는가라고까지 다른 사람은 다 고향도 가는데 나는 고향도 못 가고 그러면은 끝내 내가 죽을 때 여비가 필요한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까지 그렇게 읊조렸던 시인이지만 그래도 한때 한순간은 그래도 아름다운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천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분은 어떤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막 그런 거에 물들어 가지고 그렇게 밝지 않은 뭐 돈을 받아서 뭘 이랬을 것 같은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국가기관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친구야?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지금이야 절대로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거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새라는 작품 지금 첫 장을 1년, 2년을 봤을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읊은 시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연에서 정감에 가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그러니까 아주 우수의 정감의 생각에 사색에 많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계절 이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정감에 가득 찬 그런 계절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주일 지내다 보면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렇게 날줄 시줄로 얽혀 있듯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또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이에도 새 제목이 지금 새죠. 그러니까 새라는 걸 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아까 귀천이라는 제목이었으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걸 계속 밀고 가듯이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글을 읽고 쓰고 감상하고 평론할 때도 이 작품의 주제를 일관되게 밀고 가는 힘이 아주 필요합니다. 새여 너는 이제 새가 우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노래한다 그러고 외국 사람은 싱잉 벌드 한국 사람은 뭐 자고 일어 운이는 새요 운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뭐 노래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딱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새가 목청을 뽑는데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그러니까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디 가서 우연히 새 소리를 들으면 지금 새가 살아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 너무 좋아하지 마. 꼭 이렇게 새가 내 귀에 들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서 공부한 천상병 시인의 새와
귀천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이 클래스에 우리 제자들이 글을 올릴 때는 여기 제가 2차시 강의에서 다룬 서정주 시인의 해일 신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 세 중에서 4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생각, 감상 또 토론을 강의실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제 등을 써주시기 바라는데, A4 용지 반장 정도,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해서 3월 17일 목요일 금요일 강의 시작 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2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